1957년에 김일성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 쌀 알은 적죠. 옥수수 알은 큽니다. 그럼 여러분 배를 채우려면 적은 거 먹는 게 좋아요? 굵은 거 먹는 게 좋아요? 쌀보다 옥수수를 먹으면 배가 금방 채워지겠죠. 그래서 김일성이 명령을 내려요. 산을 옥수수밭으로 개간하라. 이게 어버이 수령이 창시하신 농법이기 때문에 주체 농법입니다. 야, 이 어버이 수령이 전 세계에 없는 주체적인 농법을 내리셔가지고요, 산에 있는 나무를 싹 비워내고 거길 밭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논과 밭은 평지에는 이렇게 평평한데 산은 경사가 있잖아요. 그 경사 있는데 밭을 만들다 보니까 이 밭이 계단식이 되겠죠. 그 계단식 다락밭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국에 농지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고통당한 것을 가슴 아파하신 자애로우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산을 밀고 다락처럼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면 된다는 위대한 주체 농법을 창시하셨다. 이러고 1957년부터 아주 북한 노동당의 구호가 생깁니다. 산을 다락밭으로, 산을 옥수수밭으로, 주체 농법으로 인민을 배불리자. 이러고 산을 다 밀어버려가지고요, 경사가 있는 산에 계단식으로 깎아서 밭을 만들고, 조금 경사 올라가면 깎아서 이런 식으로 다락밭을 저 산끝까지 쫙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자세히 보면요, 저 산에다가 이렇게 빗줄처럼 금이 쳐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냥 산이 아니라 밭을 쫙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농토가 없으니까, 평지가 없으니까 저 한국의 호남, 아주 이 곡창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평야가 없으니까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서 옥수수를 심으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비과학적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 산에 비가 내리면 끝나요. 비가 내리면 산에 나무가 있으면 빗물을 나무가 흡수합니다. 또 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리죠. 그럼 땅하고 나무하고 얽혀져 갖고요, 산사태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심기도 하죠. 그런데 나무가 없으니 비가 내리면요, 저 흙이 쓸려 내려가요. 여러분 동네 앞산 뒷산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산에 흙만 있나요? 지나가다가 서울의 인왕산, 저 도봉산 보면 뭐가 보입니까? 바위가 있어요. 삼각산, 그 너럭바위 그 위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는 무당들이 또 신 받았다는 이런 용안산도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산에는 돌이 같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비가 내려 흙이 무너져 내리면, 옥수수 심었는데 흙이 무너져 내리니까 1년 내내 옥수수 지은 게 진흙 더미에 쓸려서 같이 떠내려가 버려요. 흙이 무너져 내리니까 고생해갖고 가꾼 다락밭이 그냥 산사태로 형편없는 진흙밭이 되어버려요. 거기다가 흙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엔 돌이 있어갖고요,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저 산속에 박혀 있었던 돌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애들 머리통만한 이따만한 돌멩이들이 비가 한번 내리면,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 저 밑에 있는 집들은 진흙으로 차고 돌로 차게 되죠. 자, 흙이 이렇게 묻어져 내리기 시작하면 다락밭은 없어지는 거고요. 저기서 흙이 내려오면은 저 밑에 있던 어버이 수령이 지시해서 만든 다락밭이 아니고 평지에 만든 논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갈밭이 됩니다. 돌이 내려와 갖고 이 농지 전체를 못 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농사 못 짓고 돌 골라내야 됩니다. 그 이듬해 비가 내리면 또 돌이 쓸려 내려요. 또 돌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해마다 짱돌 골라내겠어요? 이거 안 하죠? 그럼 무슨 얘기죠? 짱돌 안 골라낸다는 얘기는 농사를 안 짓게 된다는 얘기죠. 그 땅은 그냥 자갈밭인 채로 내버려 둬요. 왜? 자갈밭 안 되게 하려면 해마다 돌멩이 골라내야 됩니다. 돌 골라내다가 수많은 사람 굶어 죽었어요. 그거 왜 그 땅에서 돌 골라내고 있습니까? 딴 데로 가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락밭을 만드는 바람에 멀쩡한 산 밑에 있던 멀쩡한 농지조차도 자갈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니 농사 지을 땅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농지가 자갈밭, 돌짝밭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 홍수가 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재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버이 수령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다 농지를 망쳐버렸어요. 그 어버이 수령 동상 만들고 우상함을 관리하고 어버이 수령 시체 보관소 지느라고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체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비극,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아픔. 첫째는 우리 동족 400만이 굶어 죽은 것이고, 둘째는 참 끔찍한 북한의 수용소 체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갈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 반대자. 어버이 수령에 반대했다.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혹한 인권유린 체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체제에 반대해서 잡혀갔다. 그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북한은 수용소에 가두는구나. 이 두 번째가 기상천외한 거죠. 혹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찬성할지 반대할지가 보이십니까? 그 가능성이 보이세요? 저를 딱 보시면, 야, 저 목사는 김일성 되게 싫어하게 생겼다. 제 눈빛과 세포가 아주 종북을 미워하게 생겼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입을 열어갖고 누군가를 욕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그거 보이시면 저기 어디 가서 돗자리 하나 까셔야죠.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저 사람이 어버이 수령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래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불평하면, 수령님이 정책을 잘못하셨네. 이러면 수용소에 갑니다. 그거 뭐 끔찍한 독재 체제니까 그거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불평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근데 당 간부가 쟤는 불평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쓰면 불평을 안 해도 잡아갑니다. 이게 북한 법이에요. 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끔찍하게 그 가족들. 그 다음 장면이요. 가족이 어느 정도냐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딱 가면 정면에 목각이 있다 그럽니다. 그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정면에 적혀있는 글자, 종파분자나 계급의 적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그들의 종자를 3대에 걸쳐서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1972년에 그때 일찌감치 김일성이 내린 명령입니다. 반대 가능성만 보여도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까지 3대에 걸쳐서 그들의 종자를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할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고 좀 어버이 수령이 하시는 게 못마땅해? 한마디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 손녀까지 3대가 몽땅 잡혀가요. 그런 불평을 안 했는데도 잡혀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교포들이 있습니다. 한 9만 8천여 명이 북송선, 북한으로 가는 배를 타고 북조선을 향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굉장한 애국자예요. 일본에 살면서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사회주의 조국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전 재산을 북한한테 헌납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잘 사는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가난한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대접을 잘해줘야 되죠. 그런데 째포, 제일교포 출신이다. 지금도 아주 차별과 격리의 대상이에요. 제일교포 출신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 무슨 가능성이죠? 일본에 살아봤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분들은 알죠.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죠. 지금은 뭐 북한의 남한 방송도 보고 실상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김일성 시절만 해도요,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가르쳤어요. 전 세계가 북한을 존경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김일성 시절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어요. 어떤 걸까요? 북한 유학생이 동독에 갔습니다. 그때는 동독, 서독 나눠져 있었죠?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잘 살았어요.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제일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 동독에 간 북한 유학생들이 행패를 부렸어요. 무슨 행패를 부렸을까요? 북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전 세계가 어버이 수령을 존경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딱 가갖고 전 세계가 존경하니까 독일 사람들도 당연히 김일성을 존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일성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독일의 대학생이 김일성을 모릅니다. 동독 학생이.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어버이 수령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러고 북한 학생이 패어요.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주체사상을 얘기했는데, 주체사상 토론하자 그랬는데, 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주체사상을 모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다 아는 주체사상을 왜 너는 모르느냐. 열받아갖고 패어요. 그래서 조사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북한이 폐쇄체제 다 가둬놓고 전 세계가 어버이 수령을 존경한다. 주체사상을 전 세계 대학에서 가르친다. 라고 거짓말로 세뇌를 시켰던 거죠. 그럼 그런 거짓말로 움직였던 체제인데 제일교포들은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유, 무슨 여기가 인민의 지상낙원이고, 야, 일본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아, 일본 놈 그러면 그건 철천지 원수고 까부셔야 되는데요. 그 일본이 공화국보다 잘 산다고 실제로 말했다는 게 아니고요. 말할 가능성이 있죠. 왜? 일본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교포들은 저놈들은 공화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산다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겪었잖아요.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격리됐고, 대략 15%에서 20% 제일교포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니고 제일교포 가운데 일본이 잘 산다는 비밀을 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3대가 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죠. 그 다음 장면이요.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갔느냐. 이게 되게 좀 모스크바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을 때 찍은 사진이라 조금 얼굴이 좀 아파 보이고 푸석하지만 그 자세히 보면 꽤 미인입니다. 한때 북한 총각들,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북한 최고의 여배우 성혜림입니다. 성혜림의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범수용소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혜림은 유부녀였습니다. 애까지 하나 있었어요. 이 유부녀 배우를 총각이 처음에 짝사랑을 했습니다. 이 총각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유부남이었던 여배우를 남편한테 뺏었어요. 그 결혼식도 안 올리고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 성혜림이 누구냐? 김정은이 손에 의해 죽은 김정일의 큰아들 김정남을 낳은 여자, 총각 김정일이 연모했던 연상의 여인 북한 최고 여배우 성혜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어버이 수령의 아들이 총각 시절에 유부녀를 사랑해갖고 애 있는 여자를 뺏어서 결혼식도 안 올리고 동거해갖고 애를 낳았다. 이게 공화국에 소문이 나면은 이게 참 뭐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나 미담은 못 되겠죠. 그러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지도자 동지의 위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성혜림의 학교 동창들, 친구들, 성혜림이라는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일성 일가의 사생활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살던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거는 199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라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 화물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